그날 밤의 비명은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다. 늦은 밤. 나는 습관처럼 거실의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정적과 고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나갔다. 나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홀로 남겨졌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동시에 텅 비어버린 시간들. 그 공허함이 내 존재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들려온 것은 처음엔 희미한 신음소리인 줄 알았다. 고층 아파트의 층간 소음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이내 끔찍한 비명으로 변했다. 흐으, 윽, 아, 고통에 찬, 억눌린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덮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명 아래층. 그러니까 아래층 60대. 건강한 아저씨가 사는 그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아저씨. 박 씨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오르고 저녁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조깅을 했다. 그의 튼튼한 종아리와 탄탄한 어깨는 60대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했다.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가 나에게 인사할 때면 나는 그 활기찬 목소리에 내 안의 무기력함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 살짝 불편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랬듯이 그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만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비명은 그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그것은 건강함이나 활기와는 거리가 먼 철저히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절규였다. 나는 망설였다. 내려가 봐야 할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하지만 낯선 이의 사생활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오해한 것이라면 하는 걱정이 발목을 잡았다. 아내와 함께 살았을 때라면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는 늘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작은 일에도 발뻗고 나서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혼자가 되었고 타인과의 관계 맺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다. 비명은 몇 분간 이어지다가 이내 희미한 신음으로 바뀌었고 결국 완전히 멈췄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나를 응시하는 듯했다. 나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 안에 어떤 감각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단골 카페 문을 열었다. 동네 작은 카페의 주인인 나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인다. 커피 향이 가득한 이 공간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원두를 가는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 뜨거운 물이 커피 필터 위로 떨어지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내 공허한 마음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기 때문일까. 어쩐지 모든 소리가 소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다. 여튼 안개가 낀 창밖의 풍경은 어제 밤의 음산함과는 다르게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래층 박 씨가 괜찮은지, 어젯밤 그 소리가 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집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그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내가 박 씨를 처음 본 것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커다란 트럭에서 직접 짐을 내리고 있었다.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쳤다. 그는 혼자였다. 가족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애들은 다 외국에서 살아요. 라고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나는 그가 나와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와 달리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저 침묵 속에 나를 가두는 사람이었고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에게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박 씨를 자주 마주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카페 앞을 지나가는 그를 보았다. 그는 늘 밝은 얼굴로 사장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 안의 어둠이 그의 빛을 피하는 것처럼 마치 나의 슬픔과 고독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나는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비명소리와 함께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기계음,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 그날 이후 내 삶은 멈춰버렸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그 자리에 갇혀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그들의 삶을 살아야 했기에 나는 그들을 이해했다. 홀로 남겨진 나는 슬픔을 사귀는 대신 그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박 씨의 활기찬 모습은 그런 나에게 일종의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젯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모습, 즉 고통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비명은 내게 던져진 거울이었다. 나는 그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의 오랜 고통을 보았고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나의 무관심을 보았다. 커피를 다 마셨을 때 나는 결심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가두고 있던 이 감옥에서 잠시 나와보기로, 최소한 아래층 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그것이 어쩌면 나 자신에게 던지는 구원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커피잔에 손을 얹고 그날 밤의 비명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텅 빈 카페 문을 바라보며 내가 만들어낸 정적과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와 바지, 그리고 오랜만에 코트까지 걸쳤다. 아래층 박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한,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익숙한 커피 향 대신 젖은 흙 냄새와 낙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에서 4층으로. 겨우 한 층 차이지만 나에게는 저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잠시 멈춰 섰다. 4꿈 2호 박 씨의 집 문이었다. 어제 그 비명이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문. 망설임이 다시 나를 덮쳤다. 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의 사생활에 끼어들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내 손을 문으로 이끌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힘없이 갈라진 목소리. 어젯밤의 비명은 아니었지만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오부기 2호입니다. 혹시 괜찮으신가 해서.
문은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박 씨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의 건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퉁퉁 부은 눈과 핏기 없는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이게 무슨... 괜찮으십니까?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에이, 칠칠치 못하게. 그는 말을 얼버무렸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말과 눈빛이 따로 놀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가? 괜찮으시면? 잠시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제가 카페를 하거든요.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니, 사장님께서 왜...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어젯밤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요. 걱정돼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순간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그의 집 내부는 예상과는 달랐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해 보였지만 곳곳에 삶의 흔적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며칠 전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찢어진 붓글씨 종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아마 어젯밤의 소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주방으로 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결혼사진 대신 젊은 시절의 박 씨가 험준한 산 정상에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과 패기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쁜 여자아이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마 그의 딸일 것이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지금의 쓸쓸함과는 거리가 먼 충만한 삶의 기록들이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믹스커피 2잔을 타서 그에게 한 잔을 건넸다. 드세요. 그는 커피를 받아 들고는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눈가의 물기가 살짝 어린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박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혼자 있다 보니 가끔은 이렇게 이성을 잃을 때가 있네요. 자꾸만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밤이 그렇습니다. 나의 한마디에 그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큰 덩치의 60대 남자의 울음은 처량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남의 집에서. 그것도 겨우 몇 번 마주친 사람의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의 울음소리는 어젯밤의 비명과는 달랐다. 그것은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외로움에 지쳐 무너져 내린 한 영혼의 슬픈 고백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박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께서는 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무슨 실수를 했나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닙니다. 제가 좀 무뚝뚝하고 사람 대하는 게 서툴러서 그랬습니다. 나는 변명처럼 말했다.
그것은 변명인 동시에 진심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냈다.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낯선 사람의 집에서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쏟아내는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쩌면 박 씨의 비명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갇히게 했던 고독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어줄 열쇠. 그가 내게 건네준 첫 번째 따뜻한 손길이었다. 나는 카페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믹스 커피 한 잔의 온기, 60대의 남자의 서툰 눈물, 그리고 그의 집에서 느껴졌던 쓸쓸함.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다. 앞으로 박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적어도 이 아파트. 겨우 한 층 아래에는 나처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박 씨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박 씨. 그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어제의 눈물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502호와 4섭2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두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씁쓸한 커피 한 잔과 함께였다. 며칠 후 나는 박 씨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내가 직접 볶은 원두였다. 카페에서 가장 향이 좋은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작은 봉투에 담아 리본까지 묶었다. 특별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저 고마움의 표시였다. 어색하게나마 그의 삶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에 대한 나의 작은 답례였다. 오후 늦은 시간, 카페 문을 닫고 나는 원두 봉투를 들고 다시 사보수 2호로 향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문이 비교적 빨리 열렸다. 아니,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씨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며 활짝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의 어둡고 슬픈 기색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쭈뼛거리며 원두 봉투를 내밀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박 씨 생각이 나서요. 직접 볶은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박 씨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런 귀한 걸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잠시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답했다. 그럼요, 사장님께서 내려주시는 커피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우리는 박 씨의 집으로 들어섰다. 지난번 왔을 때와는 달리 집안은 한결 정돈되어 있었다. 널브러져 있던 신문과 배달 용기들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졌다. 이렇게 보니 사장님 참 멋있으시네요. 커피 내리는 모습이 전문가 같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아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멋쩍게 웃었다. 이게 제 일이니 당연하죠. 사실 저도 박 씨만큼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젊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드니 하루하루가 고비네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무역회사에 다니며 세계 곳곳을 누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활기 넘치고 도전적이었던 그의 과거는 지금의 외로움과 대비되어 더욱 슬프게 느껴졌다. 아내와 이혼하게 된 계기, 아이들과 멀어지게 된 이유, 그의 이야기는 가감없이 솔직했다. 사업이 망하고 아내와도 헤어졌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늘 미안하죠.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아내의 병과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저 이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 이 공간이 유일한 안식처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지만 다시 관계를 맺는 건 두렵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나의 고백에 박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더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산에 오르고 조깅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외로움은 극복되는 게 아니더군요. 그냥 잠시 잊고 지내는 거죠.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의 활기찬 모습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고 나의 침묵은 외로움에 굴복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웃 이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시절에 그가 멋진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면 가끔은 내가 누군지 잊을 때가 있어요. 저 때에 나는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죠. 그의 말에 나는 말했다. 아닙니다. 박 씨는 지금도 멋있으세요. 건강하고 활기차시고. 박 씨는 내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하지만 저는 가끔은 그냥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나 역시 그랬다. 매일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자서 슬픔을 사귀고 있었다. 박 씨의 비명은 바로 그런 외로움과 슬픔을 표출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 씨, 이제 저에게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박 씨 앞에서 무너져도 될까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씨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텅 빈 공간에 커피 향만이 감돌았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한 이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조심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나의 카페에서, 때로는 박 씨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고 삶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의 삶에 박 씨가 들어왔고 그의 삶에 내가 들어왔다. 그 시작은 한 봉지의 원두와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한마디 말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일상의 소소한 의식이 되어갔다. 나는 매일 오후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박 씨의 초인종을 눌렀다. 박 씨는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동네를 산책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위로받았다. 박 씨의 집은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커피 향과 사람의 온기가 채워진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박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박 씨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고요. 젊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네요. 가진 거라곤 이 낡은 몸뚱이와 혼자 사는 집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박 씨, 돈과 성공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진 않더군요. 저는 아내와 함께 살 때 그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요. 아내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을요. 내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더 큰 성공, 더 많은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던 그 길,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았네요. 그의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어렸다. 나는 박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박 씨,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집시다. 저는 박 씨가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내면에는 저와 같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박 씨가 어젯밤 보여준 그 비명은 저에게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제 안의 고독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박 씨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을 만난 후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나약함을 보여주어도 괜찮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제 외로움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남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박 씨로 보여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갔다. 박 씨는 내가 아내의 무덤에 가는 길에 동행해 주었고, 나는 박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그의 지나온 삶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박 씨는 나에게 다시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내 카페에 단골 손님이 되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왔고, 나는 그에게 새로운 원두를 추천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삶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에 박 씨의 존재가 스며들면서 나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아파트, 겨우 한 층 아래에는 나처럼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이제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단순한 이웃을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나는 가끔 두려웠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관계가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 앞에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특히 박 씨와 내가 가까워질수록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들곤 했다. 내가 아내를 잊은 것은 아닐까? 내가 아내를 배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하지만 나는 박 씨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박 씨는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함께 채워주는 존재였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숙이 새우며들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늦가을에 피어나는 들꽃처럼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처를 제공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박 씨와 함께하는 시간에 익숙해졌다. 혼자 앉아 커피를 내리던 고독한 아침도,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저녁도, 이제는 박 씨의 존재로 채워졌다. 박 씨는 매일 아침 내 카페에 들러 하루를 시작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 동안 깊은 위안을 얻었다. 커피향 가득한 카페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내 삶에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마법 같았다. 하지만 행복과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설렘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특히 밤이 되면. 죄책감은 더욱 나를 짓눌렀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당신을 잊은 건 아니야. 그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나에게 더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박 씨도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그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장님,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혹시나 제 삶에 또 다른 폭풍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고요. 저는 아내와의 이혼으로 이미 한 번 무너져 봤거든요.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의 눈을 들여다보자. 나는 그에게서 희망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박 씨, 저는 박 씨를 좋아합니다. 이 감정이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감정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의 고백에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다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멀어진 늙은이에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었고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60을 바라보는 두 남자의 포옹은 격렬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조심스러운 포옹이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울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찾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아직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만 행복했다. 마치 유리병 속에 갇힌 두 개의 영혼처럼.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혹은 이 행복이 깨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붙잡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행복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아빠 보러 갈게요. 엄마 제사라서요.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홀로 제사를 지냈다. 아내의 제삿날에 박 씨와 함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딸에게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잘 왔어. 아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와. 하지만 전화가 끊긴 후 나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딸이 오면 박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딸이 박 씨를 만나는 것을 이해해 줄까? 어쩌면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내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었다. 나는 박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딸이 오기로 한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마치 폭풍전야를 앞둔 사람처럼 불안했다. 평소 같으면 아내의 제사를 준비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박 씨와의 관계가 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걱정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박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이 관계를 숨겨야 할지 고민했다. 이 작고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나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결국 나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거짓말은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충분히 깨달았다. 저녁 늦게 나는 박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박 씨, 이번 주말에 딸이 옵니다. 아내 제사라서요? 나의 말에 박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사장님, 그럼 제가 당분간은 사장님을 찾아뵙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의 말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숨길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박 씨를 제 딸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딸이? 오해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박 씨.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박 씨와 함께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제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 씨의 눈가가 다시금 촉촉해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우리의 손은 늙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딸이 도착한 토요일 오후, 나는 박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 씨,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딸도 같이 있습니다. 박 씨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네, 사장님,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아, 아빠 아래층에 사는 박 씨가 잠시 들릴 거야. 좋은 분이니까 인사 나눠.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나는 문을 열었다. 박 씨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따님, 저는 4학업 2호에 사는 박 씨라고 합니다. 박 씨는 긴장한 듯 보였다. 딸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인사는 어색하고 차가웠다. 나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딸아, 박 씨는 아빠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나의 말에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나에게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듯했다. 박 씨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딸아, 아빠가 엄마를 잊은 건 아니야. 엄마는 평생 아빠 마음속에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도 혼자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 매일 밤이 무섭고 외로웠어. 그런 아빠에게 박 씨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단다. 나의 고백에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딸을 끌어안고 말했다. 아니야. 딸아, 아빠는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야. 엄마가 아빠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단다. 아빠가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그때 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따님, 제가 사장님께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도 행복해야죠. 하지만 저는 아직 엄마에 대한 추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녀의 말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딸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리고 박 씨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안도감과 감동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내의 제사를 지냈다. 박 씨도 함께 상을 차리고 절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곧 우리는 하나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제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모여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씨는 아내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했고 나는 딸과 함께 아내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시간은 슬픔보다는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를 기억하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딸이 돌아간 후 나의 삶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였다. 이전의 평화가 텅 빈 고요함이었다면 지금의 평화는 박 씨의 존재로 채워진 따스한 고요함이었다. 딸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아내의 제삿날, 박 씨가 함께 절을 하고 아내의 추억을 함께 나눈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았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아내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행복의 이면에는 늘 시련이 숨어 있는 법이었다. 박 씨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와의 이혼 후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터였다. 아버지 옆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사실이다. 아래층에 사는 박 씨라고 한다. 좋은 사람이야. 아들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은 아내가 죽은 후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도 나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분노와 불신을 드러냈다.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딸은 나를 이해해줬지만 아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 박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장님, 제 아들입니다. 제가 이혼 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힘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예전의 무력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박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제는 서로의 아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박 씨의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제가 설득할 겁니다. 박 씨의 삶도 저의 삶만큼이나 소중하니까요. 박 씨는 감동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함께 싸워나갈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이 한국에 도착한 날, 나는 아들을 카페로 불렀다. 아들아, 박 씨와 함께 이야기하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아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도 나를 돕기 위해 흔쾌히 카페로 와주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들아, 박 씨는 너희 어머니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아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을 바라보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아들아, 이 사진 속의 네 어머니는 아빠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다. 네 어머니는 아빠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어. 그때 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따님, 아니, 아드님,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저희에게는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들은 침묵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박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박 씨와 함께 카페를 정리했다. 박 씨,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의 진심이 아니었더라면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박 씨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닙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서로에게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의 시대를 지나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딸에 이어 아들까지. 우리는 가족의 이해를 얻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을 함께 채워가는 일뿐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 같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서로를 지켜주는 굳건한 나무와도 같았다. 아들의 방문 이후 박 씨와 나의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더 이상 숨기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박 씨와 함께 조깅을 했고, 박 씨는 내가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박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 씨는 능숙하게 요리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사장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정말 기적 같다고요. 저는 사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늙은이일 뿐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박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의 모든 색깔을 잃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하게 살았죠. 하지만 박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웃음이 노란색이고 박 씨의 따뜻한 손길이 분홍색입니다. 박 씨는 저에게 무지개 같은 존재입니다. 박 씨는 감동한 듯 나를 쳐다봤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박 씨는 주름진 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장님, 우리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죠. 그렇다고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고. 그의 말에 나는 활짝 웃었다. 그냥 동반자라고 합시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 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텔레비전에서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 때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하하.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박 씨의 농담에 나는 말했다. 박 씨, 우리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따뜻한 군불입니다. 오래도록 따뜻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빈자리를 슬퍼하지 않았다. 그 빈자리는 박 씨의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박 씨도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존재를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아파트 근처의 작은 꽃집에 갔다. 박 씨는 회의분을 하나 사서 나에게 건넸다. 사장님, 이 꽃을 키워보세요. 사장님처럼 따뜻하고 예쁜 꽃입니다. 나는 꽃을 받아들고 웃었다. 박 씨, 이 꽃은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박 씨의 따뜻함과 저의 사랑으로요. 박 씨는 내 말에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때로는 나의 카페에서, 때로는 박 씨의 집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우리는 늘 함께였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갔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오늘을 함께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의 삶은 멈춰 있던 시계에서 벗어나 박 씨의 존재로 인해 다시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멈추는 날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강물과도 같았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다. 더 이상 거대한 시련이나 극적인 사건은 없었다. 대신 매일 아침 함께하는 조깅, 오후에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함께 만드는 소박한 식사 같은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를 채워나갔다. 나는 카페 문을 열 때마다 박 씨가 오기를 기다렸고 박 씨는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우리의 시간은 서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박 씨와 함께 내가 가꾼 작은 텃밭을 돌보고 있었다. 상추와 고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흙 묻은 손으로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 씨, 예전에는 제가 혼자 이 텃밭을 가꾸었거든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박 씨와 함께 땀 흘리며 키우니 이 채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앉았다. 사장님, 저는 가끔은 사장님께서 절 위해 일부러 이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쓸쓸하게 혼자 있지 않도록요. 나는 그의 말에 활짝 웃었다. 박 씨. 그건 박 씨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박 씨가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투명했다.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였을 것이다. 박 씨는 매일 아침 내가 볶은 커피를 마시고 나는 매일 저녁 박 씨가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빈자리를 슬퍼하지 않았고 박 씨도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웃과 친구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번은 박 씨가 나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사장님, 우리 같이 살까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보다는 그저 서로의 곁에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 씨, 우리는 이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서로를 보고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굳이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함께입니다. 박 씨는 내 말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이 서려 있었다. 나는 박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우리의 텃밭을 바라보았다. 푸르른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나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았다. 거칠고 쓸쓸했던 우리의 삶이 서로를 만난 후 푸르고 따뜻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박 씨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박 씨,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주셔서. 박 씨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을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에게 위로받으며 남은 인생의 황홍이를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닌 조용히 타오르는 모닥불 같았다. 거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지사오는 그런 사랑이었다.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나는 이제 70대 중반. 박 씨는 80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활기찬 조깅과 텃밭 가꾸기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따뜻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뜨거운 불꽃이 아니었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타오르는 숯불처럼 우리의 삶을 묵묵히 데워주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박 씨와 함께 걸어가다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 씨, 기억하십니까? 처음 제가 박 씨를 만났을 때 박 씨의 집에서 들려오던 그 비명 소리를요. 저는 그 소리가 박 씨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저를 구원하기 위한 세상이 저에게 던진 신호였던 겁니다. 박 씨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장님을 만난 후 제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실패와 이혼으로 얼룩진 제 삶에 사장님께서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의 비명은 사장님을 만나기 위한 저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우리의 포옹은 늙고 약해진 몸을 서로에게 기대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포옹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한 것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었다. 우리는 어느덧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박 씨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다. 우리는 함께 병실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박 씨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박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의 활기 넘치던 모습, 고독에 몸부림치던 모습, 그리고 나를 만나 행복해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애 씨, 고맙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 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박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을 만나 제 삶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나의 마지막 기억은 박 씨의 따뜻한 손과 그의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의 삶은 고독으로 시작되었지만 박 씨를 만나 구원받았다. 아내의 죽음 이후 멈춰버렸던 나의 시간은 박 씨의 존재로 인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아름다운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쓸쓸한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댄 작고 소박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으며 나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박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 씨는 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의 기억을 안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나를 다시 만나는 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함께 거닐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세상의 끝에서도.